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바로 이 목소리, 박근혜는 퇴진하라. 자, 바로 이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박진 퇴진행동 상황실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아우 멋져요 정말. 아 너무 멋져. 그 아, 나 팬 되겠어 팬. 아니, 되게 열받는 게요. 제가 저희 측근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 한번 모셔보자. 근데 그 다음 주에 파파이스 나온 거야. 아,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은 남한테 뺏긴 아이템 갖고 바로 하면 따라한다고 그럴까봐 그래서- 아이템은 내 건데 그럴 때 좀 약간 서운한 측면이 있는데요. 아, 그래서 이렇게 늦게 부르신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이제 뭐 민중 총궐기라든지 이런 촛불에 대해서는 워낙 관심사항이 많은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저분은 꼭 모셔보고 싶다는 건 저는 상품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대 위에서 어떤 화자가 갖는 상품성이랄까 이 선동의 느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야, 저 어떻게 저런 카리스마가 나오냐. 그러니까. 뭐 신비님 같은 분들 길거리에서 뭐 자기가 뭐 짱돌 들고 뭐 한다고 해도 사실 남들이 바라보기 좀 웃길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톤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내가 이제 방송 때문에 촛불 집회 시작하고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 상황실장님 목소리가 들리고 박근혜는 퇴진하라 소리가 나오면 가슴짝에 가슴이 울렁울렁해서 내가 저분을 언젠가 꼭 모신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근데 사회자 많잖아요. 예. 촛불 사회자. 그중에서 갑이야. 다는 갑. 아, 많이 그 얘기를 듣고 소문내주세요. 싶으셨나 봐. 네. 아니 심지어는 그 요담인데 이제 우리 방송에 한번 나오셨던 그 김영삼 씨 있잖아요. 개그맨. 그분이 저한테 계속 부탁을 하는 거야. 내가 뭐라고. 자기는 그쪽에 끈이 없으니까 자기도 사회 한번 봐보고 싶다고. 정말 재밌게 받을 수 있대. 그래서 지금 그분을 연결시켜 드릴까 말까 하는 중간에 지금 에이스 한 분 모신 거예요. 일단은. 근데 저는 그 100만이 넘는 집회 사회를 네. 웬만한 연예인도 못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무대에 설 경험이 설 별로 경험도 없죠. 없는 그렇죠. 거죠. 네. 그 엄청난 인원인데 그것도 야외에서 그 작은 몸으로 우렁차고 카리스마가 작지는 않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죠. 그 또 다른 비율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 한 곳에 사람들을 모아서 콘서트 해본 게 몇만이 가장 많았을까요? 한 10만 되나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요. 조용필 씨가 음. 해운대에서 해운대? 무료죠. 네. 해운대 같은 데 공개니까 거기서 한 15만 정도가 최대였다 그래요. 그래요. 그렇구나. 그리고 야외 공연장 음.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공연했던 게 4만 5천입니다. 그거밖에 안 4만. 되는구나. 그럼 조용필보다 지금 더. 근데 거기 무대에 네. 오르신 분들은 가수분들이 자기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 노래 부르는 거죠. 아. 영광인 거죠. 네, 영광. 안 그래도 가수분들이 좀 많이들 신청하시잖아요. 근데 웬만큼 실력 없으시면 자신 없어 하신다는 소문이 아. 들려요. 덜덜덜 떨릴 거야. 네. 실장님, 네. 무대 위에 올라갈 때 처음에 지금이 이제 많이 익숙해지실 것 같은데 올라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뭔가 말을 하려면 사람인 이상 떨리지 않아요? 아, 전 늘 떨려요. 지금도요? 아, 그럼요. 그 아, 떨림이 늘. 지금 박근혜는 퇴진하라로 나오는 그 톤이 그 그렇죠. 톤이 나오는 건가? 그런데 제 목소리가 조금 소리를 높이면 떨리기도 하는데 예. 저는 늘 긴장돼요. 사실은 뭐 작건 크건 뭐 어쨌든 사회를 본다는 건 거기 계신 분들의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이 높고 네. 거기 나오시는 이 보통의 일반 시민들은 사회를 저렇게 잘 보니까 저 사람은 대단히 선수인가 보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가수들 경험도 그렇지만 이분도 처음일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 그렇죠. 그럼요. 연인원까지 다 해서 100만 뭐 얼마 되니까 실제로 앞에 펼쳐져 있는 건 몇십만 정도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사회를 보시는 거잖아요. 아니죠. 실제로 100만 넘을 때는요. 스크린이 3개가 있기 때문에 100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 볼 수 있나? 네, 그렇게 그렇죠. 보는 거죠. 100만 그렇죠. 없을 때는. 네. 근데 사실 제 이 시야에 들어오는 거는 10만을 벗어나면 사실은 제 눈에는 보이지 그렇죠. 않아요. 그렇죠. 이미. 그렇죠. 네. 뭐 이전에 뭐 세월호 집회나 이럴 때도 몇만 사회를 했는데 그때도 진짜 많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기본이 뭐 10만? 적어야 15만을 그렇죠. 있고 많으면 100만이 넘어가는데 무대에서 보면은 10만 넘어가면 이미 좀 보이지 그러면은 않아요. 네. 운동권의 일종의 전문 MC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무슨 공채로 뽑힌 것도 아니고 살아온 어떤 세월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경력이 주는 일종의 아우라라고 보는데요. 언제부터 이런 사회 보셨어요? 집회 사회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뭐 언제부터 봤을까요? 한 10년도 더 넘은 것 같기는 한데요.
아주 큰 집회 사회는 세월호 하면서 그때부터 아마 좀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무대 위에 이분과 이분이 다른 분 같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느낌이. 다들 그러대요. 네. 얼굴을 보면 되게 조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근데 무대 올라갈 때 화장하세요? 네, 저는 무대 올라가는 날은 화장해요. 아 그렇구나. 네. 또 아니 관객들, 멋있어 보여가지고. 네, 그분들한테 또 예의를 이 갖춰야 되는 사람들이 거예요. 지금 막 팬심 작동해가지고 지금. 아니 근데 아이고, 전 감사합니다. 박진님은 네. 이 어떤 이러기 이전에 그런 대규모 무대에 서기 이전에 네. 인권운동 활동한 해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가령 뭐 길거리에서 예전에 왜 촛불 때에도요, 뭐 조그만 뭐 이게 장애인이 뭐 보도블록에서 이렇게 네. 고립이 되었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갑자기 달려오시는 거야. 네. 경찰들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문제에서 항상 뵀었어요. 네. 그리고 뭐 용산 참사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에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뭐 등등해서 계속 발언하는 거를 계속 뵀었거든요. 네. 그래 왔던 분인데 이제 촛불 이번에 그런 대규모 집회에서 목소리를 딱 듣고 아 그분이 저런 카리스마가 있으시단 말이야.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네. 저는 전문적으로 그 음성 톤을 분석해볼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팟캐스트를 제일 많이 편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목소리 톤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이 있는데 관상 보듯이. 가장 호소력이 좋은 목소리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이고. 지하철로 들어가서 빨리 방송국에 와서 편집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저 목소리에 끌려서 못 가겠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전 그 목소리 들으려고. 네, 감사한데요. 다른 얘기하면 안 되고 쑥스러워. 그래서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컷 빨아주고. 저도 사회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온 입장인데 실제로 제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세월호 미수습자들을 위한 공연이 있어서 2014년도에 홍대에서 그 홍대 롤링홀에서 근데 그 사회는 죽어도 못 보겠더라. 계속 말이 막혀요. 가족분들과 같이 있는데 그런 공연에 사회 같은 거 보시면 그런 공연뿐만 아니라 세월호 관련한 것도 많이 보셨고 진짜 사회 보기 힘들었던 그런 경험 하나만 알려주세요. 세월호 집회였어요. 특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참사 거의 초기에 안산에서 네, 맞아요. 집회했을 때 그때 제가 사회를 봤는데 반은 울었던 것 같아요. 사회를 보면서. 그때 한 10만 모였을 때 아닌가요? 기억은 정확하게 10만까지는 안 됐고 굉장히 많이 엄청 많이 모였었죠. 모였다. 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세월호 관련한 집회 중에 최근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전에 있던 집회 중에 가장 큰 집회였을 거예요. 제 기억에. 사람 모인 인원으로만 따지면. 네, 그때 굉장히 많았죠. 근데 세월호 집회 사회가 사실은 가장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뭐 지금이야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또 어떤 구호를 힘있게 외치고 막 이런 걸 모으면 되는 건데 세월호 집회는 힘도 모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슬픔에 이 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늘 번번이. 근데 또 그렇게 집회를 보면서 마음을 모아주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것이 되게 감동적일 때도 되게 많고. 퇴진행동 전체가 처음에 진용을 출발했을 때보다는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퇴진행동 처음에 생겼을 때 그때 나왔던 그분 성함이 뭐였었죠?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 당시에 아마 민중총궐기 비슷한 개념으로 시작했잖아요. 민중총궐기 투본이 처음에 집회를 좀 같이 준비를 했었죠. 네. 그러다가 처음에 시국회의 뭐 이런 정도로 그렇죠. 좀 모여서 계속 논의하다가 퇴진행동으로 좀 정리를 한 게 본격적으로 정리한 게 제 기억으로 민중총궐기 왜 11월 며칠이었죠? 그때 총 집중했던 날. 그때 백남기 선생 일주기 네. 그때쯤이 아마 퇴진행동이 제대로 정리돼서 했던 첫 집회쯤 됐을 거예요. 근데 퇴진행동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궁금해하고 사실은 적진에서도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네. 저기는 도대체 뭐래? 지도부가 확실히 있는 거야? 막 이런 등등. 근데 퇴진행동은 정말 여러 단체가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가령 앞으로 뭐 어떤 방향, 사실 퇴진행동에서 어떻게 방향 잡느냐 굉장히 중요했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방향을 잘 잡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내부 회의 같은 것도 굉장히 치열하게 열릴 것 같은데 그건 어떤가요? 엄청 치열해요. 매주 목요일인가요? 아니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화요일? 그 조직 화요일. 내부 같은 게 좀 궁금해요. 어떤 분들로 일단은 저희가 2,300개 단체 최근에 와.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우와. 아마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연대체일 거예요. 아무 신문 규모로. 나고도 회의실이 필요하네. 공연장이 필요하네. 그래서 이제 화요일 정도에는 운영이 내지는 상임위가 있고 그리고 전체 좀 그 주에 거의 일주일을 살아요. 일주일 단위로 토요일을 준비하는 삶을 요즘 계속 몇 달째 살고 있는데 그러면 화요일 뭐 수요일 이럴 때 운영 상임위 뭐 이렇게 의견 조정 회의를 하고 전체가 모이는 게 이제 운영위일 때도 있고 이제 요즘은 대표자 회의일 때도 있는데 이럴 때 모이시는 분들이 적게는 70명, 많을 때는 한 150까지 되는 거예요. 그게 회의가 목요일이죠. 잘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다수결로도 통과 안 시켜요. 안건이 있으면 그거를 합의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루 해요. 종일 회의하겠네요? 저번에는 최고 많이 했을 때가 8시간을 했는데 와. 통과된 안건은 한 2개인가 3개. 그러니까 지금 그 굉장히 비생산적인 단체. 촛불 나오시는 분들은 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매주 컨셉이 바뀌는 집회를 하잖아요. 음. 근데 그걸 정하는데 그 많은 숫자가 합의 비슷한 걸 본다는 건 화백회의도 아니고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그게 원래 사실은 지난한 얘기지만 민주주의가 그래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네.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뭐 짧은 시간에 막 한다고 해서 이게 성숙된 민주주의가 아니고 네. 토론 과정에서 다름과 틀림을 구분해내고 동질성을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확고한 적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도출하는 과정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확실한 적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적이 있다는 목표 말고는 다 다른 거죠. 그렇죠. 하긴 그렇긴 하죠. 이를테면은 뭐 우리 사회에 뭔가 사회 운동을 했다는 거의 모든 단체가 같이 다 망라돼 있기- 있으니까. 네, 거의 다 망라돼 있기 음. 때문에 저는 그리고 지금이 백가쟁명의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100명이 다 다른 100가지 의견을 내잖아요. 저한테만 해도 막 개인 페이북 메시지, 문자 메시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회 하나를 그냥 보기에는 저거 뭐 그냥 그러네라고 하지만 발언자 하나 선택하고 뭐 이 공연자는 어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품을 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사실 네. 그런 회의에 한번 가서 구경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왜 일단 이 큰 틀, 뭐 그러니까 자잘하게 어떤 식으로 뭐 집회를 하겠다 이런 거는 다 실무적인 문제를 다 네. 빼고라도 가령 뭐 지난 가을 같은 경우에 즉각 하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탄핵을 걸어야 네, 되느냐라는 그 맞아요. 문제 때도 굉장히 중요했었을 테고 또는 이 기성 정치권과의 어떤 식의 거리두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되게 같이 예리하세요. 가야 될 것이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발언을 할 적에도 가령 뭐 어떤 것은 그러니까 어떤 것은 쳐내고 어떤 것은 가령 평범한 사람들을 위주로 올리자라든가 맞아요. 이런 등등의 것이 굉장히 안건별로 많이 부딪혔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맞아요. 어떤 지난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금 굉장히 예리한 질문하셨는데요. 음. 그 말씀하셨듯이 탄핵 구호를 외칠 건가 그것도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국회가 탄핵을 그런 압도적 다수가 할 거고 그래서 사실은 압도적 다수가 가결함으로 인해서 헌재가 당연히 이제 탄핵을 인용할 것이다 이런 정세가 구성이 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국회가 탄핵을 해도 헌재가 안 하면 뭐 이런 게 다 예상됐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구호 자체를 외치는 것이 즉각퇴진이랑 맞지 않다는 의견이 상당히 그렇죠. 많았죠. 이런 논쟁 이것도 이런 논쟁이 한번 시작되면 이렇게 첨예한 쟁점이 붙으면 그땐 정말 한 가지 가지고 2-3시간, 그렇겠죠. 3-4시간 막 이렇게 가는 거고. 단어 하나 선택하는 건데. 그럼요. 네.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은 저희가 국회 앞에서 사전 집회를 한번 했었어요. 예. 탄핵 직전에. 그때 외에는 탄핵이라는 걸 공식적인 구호로 한 번도 안 외쳤어요. 왜냐하면 탄핵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즉각퇴진이었단 말이에요. 탄핵이 인용되기 바로 직전에 탄핵을 얘기했고 탄핵 인용된 이후에는 이제 탄핵을 즉각퇴진과 같이 놓고 쓰게 된 거죠. 이런 쟁점들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인들을 무대로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늘 쟁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치인들은 사실 늘 마이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가도 뭐 따라다니는 건데 오히려 마이크를 가지지 않은 보통의 시민들 이 사람들한테 더 많은 마이크를 줘야 된다. 이게 좀 지금까지 지켜진 원칙이라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퇴진행동이 본격적으로 구성되기 전에 이재명 시장이 한번 네. 연단에 오른 거 외에는 맞아요. 네. 한 번도 정치인들이 공식적으로 오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도 여전히 그러나 이제 뭐 의견들을 계속 제출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당연히. 예, 그러면 또 여전히 이제 논쟁을 계속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의견들을 만들어가는 뭐 이런 뒷얘기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차마 못 얘기할 것도 되게 팟캐스트에서는 다 해요. 저는 궁금한 게 그게 있어요. 저도 이제 길바닥에서 한 15년 넘게 있는 놈인데 이번 집회가 어쨌든 인류상에서 굉장히 획을 긋는 평화 집회잖아요. 거기다 네, 또 인권까지 네. 예, 감안한 거고 1000만 이상이 모였는데 그 폭력도 한번 나오지 않고 네. 좋았었잖아요. 네. 그런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도 이런 집회는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에요. 저도 진짜 집회 시 전문가로 살아온 세월이 굉장히 긴데요. 집회 생활 그 몇십 년 만에 최고의 말하자면 블록버스트라고 하고 저쪽 계시잖아요. 저쪽 사람들이 말하는 전문 시위꾼의 대장인 거죠. 네, 제가 진짜 전문 시위꾼이죠. 그런데 저기 경찰 버스에 스티커 붙이는 사람들은 봐왔지만 그걸 떼는 사람들은 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 거기서 싸운 거 아시죠? 처음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적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집회가 끝나고 나면 상황지일 사람들이 보통 이제 청소를 해야 네. 되거든요. 저희 청소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미 하고 다 이미 있어요. 하시기 때문에 뭐랄까 이 굉장히 다른 모습들인데 저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측면은 이게 내 거다. 내 거를 누가 욕하는 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치우고 내가 먼저 아끼고 막 이런 것이 민주주의 광장의 주인으로서의 긍정성이 한편으로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만큼 우리 사회 감시 체제가 굉장히 노골화되어 있고 그것이 내면화되어 있다는 생각도 사실은 버릴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자기 검열 그렇죠. 식으로 이미 봐야 왜 그 파모티콘이라는 감옥이 이제 원영 감독이 네. 있죠. 누가 감시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늘 자기 스스로 내면화 감시를 그렇죠. 내면화하는데 그러니까 먼저 치워야 되고 먼저 질서를 지켜야 되고 비폭력을 먼저 외쳐야 되는 거죠. 이런 양극단이 같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우리 사회의 감시체제 문제를 그래서 이후에는 계속 조금 더 심도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다만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폭력이나 비폭력이나 이런 구호가 그래서 별 중요한 지점은 아닌 것 같고 왜냐면은 너무너무 압도적 다수로 사실은 밀고 온 거예요. 그렇죠. 어떤 폭력이 등장할 이유도 없을 정도로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앞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폭력을 쓴다 안 쓴다 이건 별로 논쟁거리가 아니고 이렇게 다만 모인 것 자체가 저들에게는 폭력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위력이고 어마어마한 힘인 거예요. 그 압도적 다수라는 이 자체가 다른 집회와 다른 지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 상황들을 분명하게 좀 보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과제를 안고 어떤 과제는 또 바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런 속에서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요. 네. 지금 최근에 뭐 현재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아주 위험하죠. 위험할 수 있다. 네. 우리에든 또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네. 촛불 집회를 물론 시민들이 하시는 거지만 무대 위에서 뭔가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답은 사실 뻔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때 그 숫자만큼 또 나오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맞습니다. 일단 그러면 퇴진행동에서는 지금 현재 물론 이게 뭐 음모론일 수도 있고 저쪽의 의도일 수도 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쪽이 그런 정보를 받고 더 뭉쳐진다면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촛불 돌아보면 박근혜 3차 담화 이후에 그때 가장 많이 모였거든요. 그때는 저희는 예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주가 이제 민중총궐기에서 많이 올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3차 담화를 했는데 3차 담화에서 그게 위기감이 느껴졌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는 거야? 뭐 이러자 시민들이 그때 서울에 165만,
전국적으로 232만을 찍었어요. 네, 맞아요.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무대에서 제가 감지한 느낌은 공포감이 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탄핵이 만약에 부결된다?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거기 오신 분들도 예상하지 못한 공통의 감정이었던 거죠. 그렇죠. 저는 그거를 정치권이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압도적 다수의 탄핵 가결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국민이 만든 거거든요.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진 한계를 직접 민주주의를 뚫어버린 거예요. 지금 감지되는 느낌이 사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까지는 좀 탄핵 가결되고 나서는 사람들이 그래 일단은 좀 일단 한kom이 넘어보니까 지켜보자.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언론에서 사람들이 줄어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 20만이 나오고 10만이 나와도 저는 그게 줄어든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구나. 그 악추위에 사람 15만이 거기서 몇 시간 동안 떤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남극의 무서운 펭귄 같은 상황이었어. 근데 나 집회 지금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걸 수적으로 뭐 줄었다?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봤고 최근 지난주에 느꼈어요. 늘어났죠. 지난주에 확 늘어났어요. 네, 확 45만이 늘어났고 넘었으니까.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위기감이 지금 조성되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2월 탄핵이 실질 절차적으로 어려울 거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예사롭지 않죠. 이번 주 굉장히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고 얼마가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그건 우리들 생각이고 저쪽 애들은 그걸 기회 삼아서 태극기 두 개씩 들고 막 말도 안 되는 그 유모차 있잖아요. 그 송 작가 이야기 정답이 되면 사진 보니까 똑같은 유모차야. 그냥 임대해온 거예요. 아이들도 없이 이상한 그런 프레임을 짜가지고 아이들이 뒤에 저기 꽤 큰 아이들이 서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헌법재판소가 마음을 움직여서 탄핵을 기각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도 우리들 생각인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막 밀어붙이고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이 이제 당해온 역사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 때문에. 근데 또 그게 역사를 움직이는 또 동력이 되잖아요. 그 우려. 일단은요. 저는 헌재가 기각을 시키는 그런 무모함은 저지르지를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기들도 살아야 되는데. 그럼요. 자기들도 살아야 되고 뭐 어떻게 뭐 지연을 시킬 수 있을 지연죠. 그것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걸 기각을 시킬 수는 없고요. 만약 기각된다. 그거는 뭐 자기들이 감당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때 공포를 느꼈다니까요.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거는 지금까지와는 수준이 다른 무언가가 벌어질 거라는 공포감이었어요. 무대 앞에서 느꼈던 것이. 그 사이는 막 축제처럼 좀 즐기셨거든요. 술집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그날 술집에도 사람 없었어요. 다 무대를 향해서 불을 뽑는 거예요. 분위기가 시민들이. 쎄한 거죠.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저는 법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광장을 보고 있는 거고 국민들을 보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러니까 벌어질 거니까 각오하라고. 우리나라 박근혜도 못 해본 국회의사당이 있는 그 광장에 취임식을 하면요 많아야 한 3, 4만 모일 거예요. 근데 우리 상황실장님은 100만 앞에서 연설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민의를 제대로 본 사람 중에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니까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들으니까 뭔가 마음에 좀 놓여요. 네,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신 거죠? 네. 죽어요. 어떻게 되기만. 자,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저도 큰 무대 이제 네. 준비를 해본 사람 중에 그 무대를 설치하려면 돈이 억대일 건데 도대체 재정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네, 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거기 세워진 음향, LED 뭐 보시면 그거 다 시민들이 만든 거예요. 그럼 재정 상태를 좀 자세히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재정 좀 뽑아왔어야 되는데 급하게 오느라고 저희 퇴진행동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75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비상 2016.net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재정 상황이 다 나와 있어요. 보통 한 번 행사를 할 때 1억 가까이 들어요. 와. 근데 그게 다 걷어져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음향팀이나 이런 데서 거의 실비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많이 거쳤던 때가 그때가 아마 또 이게 100만 넘어가면 사이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자공단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또 많이 안 고치거든요. 60만 오셨을 때인데 그때 2억이 넘었어요. 오 마이 갓. 네.
이런 장난 얘기 아니죠. 들으면 막 뿌듯하고 진짜 민중의 승리다 감동, 승리. 아니 또 감동이에요. 승리다. 거기에 나오시는 상인분들 있잖아요. 그분도 세를 내야 돼. 거기 가서 자판만 깔고 돈만 벌어가면 되겠어. 진짜 얄미워. 수익 중에 얼마나 뭘 내야지. 얄미워요. 그래도 얼마나 버신다고요. 그런 분들이 또 계셔야 네. 사 먹을 사람 사 먹고 하는 거죠. 네. 그래도 예. 바닥 난단 말이에요. 그 중에 10%만 내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저희 그래요? 저는 같이 살자 왜 그래 진짜. 아, 왜 이래? 유머를 이렇게 다 길어바꿔 그래. 재밌는 거는 그 100만 넘게 모였을 때 4천만 원인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희한하다. 못 너무 들어가요. 밀도가 높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또 근데 이제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또 이게 돈통을 들고 있는 거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한테 들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체 회원들 뭐 이런 분들을 계속 모아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데 지금 그래도 바닥이 나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때 어쩔 수 그걸 없이. 느꼈었거든요. 바닥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통장 계좌 좀 불러주세요. 네, 네, 지금 네, 바닥이 나가고 있어가지고 왜냐면 최근에 좀 적었는데 또 추우면 또 손꺼내기가 이러다 보니까 모금 액수가 좀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10만이오든 100만이오든 무대비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얼마 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비용은 무대 비용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그럼요. 세팅 비용이 들어가 버리니까 덜 네. 걷어지면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그렇죠. 네. 그리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회계가 공개됩니다. 100%. 네, 굉장히 알겠어요. 투명하게 됩니다. 네, 네. 전혀 걱정 안 하시고. 여러분들 홈페이지가 들어가 보시면요. 비상2016.net 네,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거 돈 어디서 나? 여러분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100%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좌로 박진 후원하고. 상황실장님이 파파이스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모금이 안 되더라. 움직일 수가 없고 잠깐 빠져나가려고 했더니 빠져나가는 게 세종문화회관에서요. 시청역을 가는데 정확하게 제 기억에 45분 걸렸어요. 그 정도면 움직일 수가 없는 오히려 거야. 모금이 안 되는 거지. 네. 내가 속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었어. 이건 뭐 박근혜 퇴진을 위한 범국민적인 명분이 있으니까 무대 화면에다가 계좌를 쏴주고 현장에 쏴주세요라고 할 정도면 저는 쐈을 것 같아요. 좋다. 일반 사람들이. 좋다. 그거 하자. 좋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그 돈을 논한다는 게 네. 무대 위에 계시는 분들은 쉽진 않을 거고요. 그렇지, 그렇지. 제가 방송으로 불러드릴게요. 후원 계좌가 있는데요. 농협이고요. 302-1066-1087-11 예금주는 이승철 이분이 누구십니까? 민주노총 간보세요. 예. 왜 성함이 저기 사무총장이랑 이름이 똑같아? 전경영. 전경. 맞아요. 오해 살 것 같은데 넣다가 그 정경련 정경련. 가는 거 아니야 이러고? 네. 아이고 나 깜짝 놀랐네 순간적으로. 아니, 말 잘했어 진짜. 저 그리고 저기 네. 파파이스 제가 저번에 출연해가지고 모금이 됐어요. 통장 모금이 그때 1억 가까이 됐어요. 자, 뭐야. 새날에서는 이런 또 식으로. 경쟁 붙나요? 이거. 뭐야. 근데 이제 될 거라고. 파파이스는 비디오이기 때문에 이 미모가 이렇게 출중하신 분들은요 한번 이렇게 샤발라 하면 샤이가 생기는데 요거는 좀 오디오라서 어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진 좀 찍어 올릴까? 근데 사실은 그래요. 우리도 우려스러운 게 그들이 무슨 월급 받고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정말 공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사실 갈 때마다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미안함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후원 같은 거 해본 적 없는데 어떤 인격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쟤들도 뭔가 돈을 벌지 않겠어 하는 사람들 빼고 그 사람들은 박근혜 딴 데 원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럴 때 십시일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돈 많은 이승철이 1억 기부하는 거예요. 100명, 200명, 300명이 1억 만드는 거랑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죠. 내가 저 무대에 저 조명 하나 내가 설치한 거네. 그런 뿌듯함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네. 강남의 부자들이 좀 많이 좀 내주세요. 저희 외국에 있는 친구가 전화해서 보내준다. 그러니까 해외 독립자금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 애청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10,000원짜리 한 장씩 쏴주십시오. 그리고 네. 저희 상황실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상황실원들이 100명이 넘어요. 와. 그래서 저희가 10개 팀에 3개 특위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100명이 보이진 않지만 일주일 내내 사실 원래 자신 단체들의 고유 업무들이 있는데 거의 못하고 거의 이 일에 매달려 있거든요. 근데 밥 한 번 사실은 따뜻하게 못 먹여요. 그래서 이 돈은 무대를 위해서 우리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상황실 사람들 밥 먹일 때 상임위원들한테 돈 따로 걷어가지고 십시일반 하는구나. 네,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가 집회하고 우리는 밥 먹으러 가면 되는데 이분들은 뒤처리를 다 해야 되잖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또 모여서 먹기가 어렵죠.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네. 아유 그러니까 뭐 승리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뭐 대충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데 누군가는 해줘야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역사예요. 그럼요. 누군가가 네. 보이지 않는데 아까 말하니까 100 몇 명이요? 야,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야, 100명이 근데 넘는 사람이 집회를 준비하는군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버이네 그쪽도 숫자를 막 늘려가고 엄청나게 돈들을 뿌려다니면서 이제 좀 사람들을 늘려가는 모양이 보이잖아요. 세과시를 해야 될 이 시기인데 네, 그러려고 그러죠. 이러다가 어디 중간쯤에 시청 앞 광장이나 뭐 이쪽 어디에서 이렇게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거나 이럴 우려는 혹시 없을까요?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맞으실 건 아니잖아요. 매번 맞으면 안 맞아요. 되잖아요. 매번 맞아요. 왜 맞아야 돼? 자경단이라도 해갖고 맞진 말아야지. 때리진 않더라도. 저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 집회에 오시는 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예, 생각하고요.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일부러 거기를 가봤어요. 거기 중앙을 쭉 관통해가지고 저기 우리 집회까지 쭉 와봤거든요. 세월호 리본 다 달고 갔는데도 아무도 안 잡더라고요. 뭐 소문으로는 막 세월호 리본 달고 다니면 막 시비 건다는데 뭐 죽이게 하겠나? 뭐 이런 생각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 갔는데 뭐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뭐 그분들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무대를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요? 뭐 그 보셨어요 혹시 박영수 특검이랑 그 특검보 있잖아요 대변인 하는 말도 안 되는. 그거 목 매달아가지고 무대 위에 달아놨어요. 그리고 뭐 군대를 동원할 계엄령을 저는 이거는 진짜 그 심지어는 태극기까지 이해는 하겠는데 성조기를 성조기 나오고 아니 도대체 전범기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국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요? 네. 헐 진짜 그래서 뭔가 싶어. 그래서 근데 또 연세들은 너무 많으신데 다들 추운데 걱정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분들을 쭉 통과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광화문에 도달했는데 뭐라고 할까요? 달라요. 저는 거기를 한번 같이 에너지가. 관통해 보신 분들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뭔가 적대감과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이 광화문 광장으로 온 순간 어떤 활력 같은 거? 다양함, 알록달록함. 진짜 이 목소리 저 목소리 연령 뭐 너무 다양. 그거는 한번 그걸 걸어보신 분들은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할 거고요. 예. 그래서 좀 그분들이 안쓰럽고 안타깝고 특히 범죄적 수준의 구호를 외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가가 나서야 될 문제다. 어디 계엄령을 얘기하고 군대를 얘기하고 단호히 나서야 될 문제예요. 근데 단호히 나서기는커녕 거기에 이제 막 정치인들이 하나씩 둘씩 그러니까요. 규합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지금 뭐 알록달록 사실 그거 자체가 힘이잖아요. 그럼요. 그런 활력을 뿜어내고 네. 사람들이 훨씬 행복해 보이고 이제 이런 게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번 대회 집회가 쭉 이어지면서 약간 사람들 사이에서 이견이 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그 혐오 문제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아까 뭐 처음 그 무대에 섰던 정치인으로서 뭐 이재명 시장 때도 그때 첫 발언 제가 잊지를 못하는데 기억나요. 안악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굉장히 웃었어요. 재밌다고 웃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저런 발언이 과연 적당한가 이제 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본부에서 이런 식의 혐오 발언이 옳지 못하다라는 네. 어떤 기준점을 굉장히 정확하게 잡아 주신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네. 의견이라든가 그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사실은 그 문제는 저희한테 큰 논란은 없었어요. 왜냐 광장에 오는 사람은 그야말로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이 오는데 어느 누구도 타자화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광장은 모두의 광장인 건데 그래서 누군가는 배제시키고 있어 저작거리 안악내 이렇게 불리는 사람은 그럼 나네? 막 이런 나잖아. 저잖아요. 저 저작거리 안악내잖아요. 나 안악내인데 이거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어느 누구를 내치는
발언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논란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준들을 평등 집회를 위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많이 나눠주고 그리고 뭐 한 사전 대회 발언자가 시민 발언자가 미스 박 뭐 이런 아줌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본대 사회자가 올라가서 사과했었어요. 그만큼 우리는 모두를 소중히 해서 함께 가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광장에 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그렇기 때문에 자칫 뭐 진짜 누군가를 배제하는 언어를 뱉을 수도 있죠. 그럼 책임 있게 대회를 주최하는 사람들이 책임 있게 거기에 대해서 기준점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우리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이게 마땅히 민주주의 광장에 맞는 모습이라고. 매일 집회를 많이 안 오시잖아요. 저는 초반부터 이제 매일 집회를 매일 갔는데 거기서 사회자가 반드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성숙된 제가 이 우리 지금 시민 의식이 성숙돼 있다라고 하는 게 미쓰기만 하나도 못 올라가잖아요. 단상에.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한국 사회가 얼마만큼 성숙했는지. 그렇죠. 예. 그런 대표적으로 우리하고 그런 우리하고 저쪽 그런 군대를 두고 내라. 관제 데모. 저는 관제 데모라고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관제 데모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주의 게임이 안 되고 자꾸 비교하는 것 자체가 광장 시민들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 저는 인터뷰의 기본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무대 위에 올라가서 뭔가 대단한 큰일을 하시는 분 고충되는 건 없냐, 좋았던 적은 없냐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한 개인이 공익을 위해서 싸울 때 망가져가는 자기 사적인 이야기도 좀 잠깐 해줘야 됩니다. 그게 진짜로 그게 인터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평상시 때는 주로 사적으로 뭐 결혼 여부를 묻는 거나 이런 건 좀 죄송하지만 네. 아낙네로서 어떻게 사시는지. 아낙네. 사실지 궁금해요. 네. 진짜로 우리 동네에 있을 법한 사람인지 정말 전문 시위꾼인지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동네에 있는 게으른 아줌마. 여기 18되는 고등학교 2학년 딸 있고요. 진짜요? 네. 진짜. 아직 이혼은 못했고요. 아직 이혼을 못했고.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인권운동 오래 해서 네. 평범하다 이렇게는 다들 안 보시죠. 예전에 무슨 한참 제가 또 격투기를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관장 선생님이 그랬어요. 자기 태어나서 인권한다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래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저는 좀 그냥 그렇게 사는데요. 사실은 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시작되기 직전에 제가 안식년이었습니다. 네. 원래는 쉬어야 되는 거의 거잖아요. 10년 만에 찾아온 1년짜리 안식년을 쉬다가 맨날 제가 뉴스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미치겠는 거지. 이게 야 이게 역사가 막 뒤집어지는데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는가 이러면서 안식년을 중단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를테면 이제 쿨하게 얘기하면 따님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게 안 보이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한 거죠. 골드미스 정도로 봤어요. 뭐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따님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것도 엄마의 직장일 수 있어요. 엄마가 하는 일이니까 뭐 돈을 벌건 안 벌건 간에 따님이 와서 본 적 있습니까? 집회? 100만 앞에? 한 번 왔어요. 뭐래요? 저 사회 볼 때. 버벅거리기는 쪽팔리게. 사춘기야. 한 방에 끝나는구만. 근데 그거는 제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따님 혹시 듣는다면. 팟캐스트를 저는 사회도 보고 편집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되게 객관적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자기 가족 또는 내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박진 사회 보는 거 정말 잘 본다고 생각해도 가족 입장에서는 조금 버벅거리는 게 거슬리는 거야. 맞아. 그런 심적인 게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지난주 뉴스에 이제 사회 보는 목소리가 가끔씩 이렇게 무대에 나가요. 비치면 나오잖아요. 네. 둘이 텔레비전을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목소리가 툭 튀어나오는데 둘 다 그 순간에 빵 터졌어요. 야 정말 끔찍하지 않냐. 왜 자기 목소리 듣는 게 아직 그렇게 어색하시구나. 네, 저 너무 어색하고 얘도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야 내 목소리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내가 몰라? 엄마 목소리 맞아. 둘이 막 빵 터졌었어요. 그러니까 박진 상황실장의 목소리는 가끔씩 이제 짤 비슷하게 해가지고 100만 인파가 촛불 파도 타기 할 때 이렇게 파도 타기 할 때 거기서 추임새를 넣어주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뭐 박근혜는 퇴진하라 하면 근데 그 목소리에 뭐 이렇게. 배경 음악처럼 깔리는데 어떤 음악을 깔아도 그보다 더 선동적일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 꼭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김어준한테 뺏기는 바람에 잠깐 제가 텀을 뒀죠. 저거 보고 바로 따라한다 그럴까봐.
어쨌든 간에 정말 영광이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 스스로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몰라도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서 어쩌면 가장 상징적인 인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 어쩌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되려고 하면 되는 거야. 어리버리한 목소리 가지신 분이 신비 같은 그런 분이 올라가가지고 선동하면 백이 선동될 거 최상의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 선동하면 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움직이려고 이런 목소리 가지신 분이 사회도 보고 그러는 거라고 저는. 네, 신비도 선동꾼이에요. 선동 잘합니다. 네. 근데 뭐 근데 제가 하나 불만이 있어요. 네. 불만 얘기해도 되죠? 아유 그럼요. 근데 이게 오해일 수도 있어요. 네. 광우병 때는 홍보가 기가 막혔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랬어요. 홍보가 저는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너무 욕심이 많나? 스티커를 동네 다 붙이게 이렇게 갖고 가게 해서 붙여달라 다음 주 나오게 이런 걸 안 해서 좀 불만이 있어요. 근데 홍보는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나요? 홍보 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 SNS 시대 아니요. SNS. 언론도 올려. 정말 SNS만 해도 이렇게 많이 모여요? 네. 그리고 언론들이요 받아 써줘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주 목요일 날 또는 네. 그 긴박할 땐 수요일 날 기자간담회를 매주 하거든요. 이번 주는 어떻게 진행하고 이번 주 쟁점은 뭐다 하면 보통 저희 어디 가서 하잖아요. 저희 아예 기자간담회를 와요. 네, 민주노총 상황실에서 하거든요. 그냥 와요. 근데 정말 그건 잘하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보도자료가 꼭 기자들한테 와요. 네. 1인 미디어들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받아보거든요. 아, 제가 온시저이구나. 스티커 붙이는 거. 그렇지. 광우병 때요. 생각이 났었어요. 그 스티커를 이만큼 갖고 가서 동네 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더 모일 텐데 진짜 500만 모여보자 막 이런 욕심에 제가 우리가 그 물어봤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뭐 몇 시간 돌파했다고 그때 했던 것처럼 우리 역사에 있던 모든 촛불 집회는 이번 촛불 집회로 다 수렴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모든 기록들이 갈아치워졌으니까.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저랑 같이 방송하시는 그 박원석 전 의원이 원래 광우병 촛불 집회 이런 걸로 재판을 받은 게 그렇죠. 1심이 어제인가 그제인가 나왔어요. 맞아요. 8년 만에. 네.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 뭐 야간 집회가 위헌이 나니까 야간 집회로 걸었던 걸 또 바꾸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그것도 유죄가 나는 상황인데 혹시 실장님은 전과 그런 거 문제는. 관련해서 어떤 전과 있으시거나 이번 촛불 집회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은 워낙에 커가지고 경찰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겠지만 관련해가지고 뭐 어떤 제재받거나 그러신 적 없으세요? 저 굉장히 착하게 생겼잖아요. 네. 전과가 좀 많아요. 별이 다섯 개. 아직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분이 전과 14범이거든요. 아, 네. 뭐 벌금 이런 거에 다 합쳐가지고. 그거보다 적으시겠죠. 비슷해요. 그 지금 심지어는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네. 뭐 근데 전 늘 착하게 살았거든요. 늘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조폭이 착하게 살자 하고는 다른 거죠. 그럼요. 근데 이제 죄의 종류도 좀 많았어요. 집시법 위반이 주로고요. 일반교통 방해라거나 선거법 위반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뭔가 인권운동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법과 제도 바깥을 넘는 민주주의를 향한 어떤 저항들. 불복종 이것을, 운동이니까. 네, 예. 주저하면 안 된다는 조금 가치관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착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과는 많은. 그러면 하나만 더요. 네. 뭐 이제 의외다. 너무 이제 뭐 샴페인 일찍 터뜨린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제 일상이 됐잖아요. 네. 매주 뭔가 세상이 좀 바뀔 거라고 이렇게 했어. 결국엔 탄핵도 됐고 정권도 바뀌고 그때쯤 해보고 싶은 일은 뭐예요? 저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 무수히 많은 것들을 봤어요. 뭐라고 할까, 이 광장이 이만큼 열리면 다른 세상에 대한 꿈들도 더 많이 자라야 될 텐데 예. 그 기대만큼 사실은 자라나지 않는다는 걸 사실은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이상한 정권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힘들거든. 이 정권이라도 바꿔야 되겠다. 이게 이제 다들 이렇게 목이 메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꿈을 얘기하는 거 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권력이 바뀌어야 정권이 바뀌어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갑이 을이 이렇게 극단적인 양극화되는 세상, 안간힘을 쓰고 사는데 정말 힘이 없고 권력이 없을수록 가난해지는 세상,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마 탄핵은 당연히 될 거고요. 그리고 뭐 대선도 잘 치러질 거라고 보고, 그러면 정말 저희 동네 있는 동네로 가서
사람들 많이 만나려고요. 네. 많이 만나가지고 우리 꿈이 뭔지에 대해서 이 광장, 이 거리의 광장을 일상의 광장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자꾸 얘기하려고요. 제 계획이에요. 저도 이제 지금 쭉 이 집회가 오면서 사실 한 지난주 정도에 어떤 분기점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박근혜는 그래 치우자 우리가 똥 치우듯이 치우는 건 맞는데 뭐 이래 치우든 저래 치우든 치워질 것이고 문제는 박근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꿈 이게 사실 촛불 집회의 상당히 앞부분에도 이미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고 네. 그런 식의 아젠다를 채택한 것이 너무 훌륭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막 그와 같은 활력 막 사람들이 막 기대와 어떤 꿈과 훨씬 더 많은 개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아예 뭐 탄핵 자체를 막 우려하게 되는 상황 훨씬 더 많은 적폐가 지금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젠다는 좀 후퇴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요. 근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대선 정국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거에서 네. 어떤 그 새로운 아젠다가 아주 자유롭게 나오던 것들이 그냥 정권 교체의 방식으로 자꾸만 수렴되는 그러면서 활력을 잃게 되는 것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어떤 쪽과 그렇지 않고 더 나은 어떤 사회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뭔가 여기에서 그 왜 5호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상일동 가는 거 있고 마천 가는 거 있고 갈라지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이렇게 갈라지는 어떤 그 분기점이 지난주 정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사실은 좀 더 앞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분기점이라고 저는 표현하지 않고 이제 다양해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탄핵 이후였다고 생각하는데 탄핵 이후에 그 국회 탄핵 이후에 바로 사실은 대선으로 넘어가신 분들 상당히 많은 거죠. 저는 그게 이제 굳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만큼 지금 너무 싫은 거야. 지금 너무 싫으니까 빨리 좀 다른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욕망들이 이제 대선으로 넘어갔던 것 같은데 또 그런데 여전히 아니야. 아직 개혁까지도 많고 청산할 적폐도 많아. 더 많이 싸워야 돼. 이런 이게 같은 꿈이면서 좀 더 구체적인 목표에서 조금 달라지는 이런 갈림길이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처음 같은 활력은 사실은 100% 기대할 수는 없죠. 처음에 사람들이 광장 이게 뭐야 하고 나왔을 때랑 지금 벌써 몇 달째요. 이런 게 사람인지라 하지만 찬찬히 보면은 더 많이 디테일해진 건 있어요. 이를테면 이재용 그 영장 기각되면서 이 특권의 몸통은 뭐야? 라는 의문들이 더 많이 또 던져졌고 그 전까지는 재벌 얘기 별로 사실은 뭐 무대에서 해도 국민들이 막 그렇게 호응은 없었죠. 그렇죠. 근데 이재용 딱 하고 나서 이거 뭐야? 뭐 몸통이 이렇게. 정말 이재용이었구나. 네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되고 그러면서 어쨌든 2월 국회 지금 뭐 아무것도 상임위도 안 열리고는 있지만 그러면 야 우리 광장 이렇게 벌려놨는데 그럼 개혁 과제는 어떻게 할 거야? 왜 국회는 지금 아무것도 안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뭔가 세분화되는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이 또 한편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뭐 이런 거다. 그래서 뭐 단언할 수는 없다. 원래 우리는 다 달랐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광장에 그 다양한 적폐 청산의 요구들을 어떻게 수렴할 거냐의 문제는 고민을 해보셨어요? 계속 고민하고 있죠. 근데 저도 그게 답이 없는 것. 그 많은 막 60만, 70만이 나왔을 때 정말 A4지 나눠주고 써서 제출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SNS가 있잖아, 이 양반아.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원시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광장의 언어가 여의도 언어로 바뀌면요. 이상하게 바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바뀌지 않게끔 뭔가 증거를 역사적인 순간에 남겨놔야 돼? 증거를 남겨서 촛불 민심은 이거야! 라고 주관식으로 주관식 하자는 거죠. 답안지를 딱 주자는 거지. 그냥 그거를 그래서 저희가 워낙에 이제 집회가 조명을 많이 받아서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거 있었어요. 그렇죠.
토론회도 엄청나게 했고 예, 아예 예, 초기부터 평의회라 그래서 음. 계속 이제 하고 있죠. 다양한 계층들 와가지고 우리는 무엇에 분노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꾸고 싶은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 결과들을 계속 노출하기도 했고 네. 뭐 광장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아까 백가쟁명의 시대라 그랬잖아요. 음.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한 번 조금 그 이야기를 모아보기 위해서 체육관 토론회, 체육관에서 망한 민주주의, 체육관에서 살리자라고 아하. 해서 오 재밌겠다. 네, 18일 날 장충체육관을 빌려서 2017명의 시민들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대토론회. 이제 꿈이 시작되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네. 시위 문화도요. 확실히 어떤 시대적인 조류를 따라가고 어떤 신세적인 느낌으로 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아젠다만 던져놓으면 와서 무언가를 사람들이 모여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젠다 던지는 것도 그렇고 촛불이라고 하는 게 야당 정치인들이 전 정확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근혜를 끌어내린 그 촛불이 자기들을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뭐 그러니까 우리들 요구도 약간 좀 스톱한 측면이 있고 저쪽에서는 그 틈 벌려가지고 막 우리가 대세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의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거 딱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시점에서는. 기시감 또는 어떤 앞선 우려 같은 게 이런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에서 탄핵 통과된 이후에 어떤 광장 내에서의 움직임도 조금의 변화를 느끼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만약에 헌재에서 이제 인용은 될 것이다. 그래서 인용이 되면 저는 그 이후가 어쩌면 더 이 분기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기점이 더 노골화되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2008년도에도 이제 강우병 막 그런 게 있을 때 이제 이 뒷부분으로 갔을 적에 뭐 경향이라든지 뭐 또는 최장집 교수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이거는 정치권 안으로 수렴되어져야 되는 문제이고 빨리 이제 그만하고 각자 생업으로 돌아가시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이 탄핵의 인용이라는 고비를 넘게 되면 한편으로는 이 촛불 민심으로 박근혜를 몰아낸 것은 찬성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의 힘이 굉장히 두렵다라고 느끼는 기성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만들 들어가고 우리 빨리 대선치를 준비하고 하는 식으로 결국은 이 사람들의 어떤 다른 세계에 대한 꿈 같은 것들을 굉장히 축소시켜내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려되는 점이 있죠. 아까 탄핵 가결된 이후부터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선 국면으로 좀 전환되면서 오히려 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선거 공간이란 제도권 민주주의의 공간이라는 게 오히려 민주주의 논의 자체를 굉장히 축소시키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막 우리 더 많은 민주주의 얘기하자라고 하는데 선거 공간 딱 들어가면 누구를 찍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의 문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협소화해야 될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탄핵 이후에 드러났던 건 줄서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들한테 줄서기 뭐 이렇게 되는데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 우리 다 지금 가장 저는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모두 헛개비처럼 사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두 다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하고 막 부유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를. 그런데 광장에 비로소 오면서 땅에 발을 디딘 느낌 같은 거죠. 내가 주인이었네?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하는 거 맞네? 이게 그리고 실현되는 게 이제 박근혜 퇴진이라는 명징한 어떤 성과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그 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고 당신은 헛개비가 아니다. 지금과 같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한테 기대고 누구를 투표하는 것으로 당신의 그 주인됨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감시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국회도 가만 안 두고 대통령도 가만 안 두고 사법체계 모두 다 가만 안 둘 수 있는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 이 자신감을 가지고 거리의 광장을 일상의 광장 자기 삶 속의 광장. 그러니까 이를테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차베스를 만들었던 힘은
수십만 개의 정치 서클이라 그러거든요. 자기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정치를 이야기하는 아주 능동적인 시민들이 결국은 정치 권력을 바꾸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이 우리 삶을 본질적으로 바꿀 거다. 결국은 아마 뭐 매일 촛불 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 삶 속에서 촛불을 어떻게 들 거냐는 거죠. 그것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일상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정치적인 시민, 능동적인 시민으로 살면 승리가 있다는 걸 좀 체감하자. 이런 생각 네, 합니다. 너무 훌륭한 말씀. 근데 제 생각은요. 촛불 집회를 저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되게 많이 봐왔거든요. 한참 할 때 방송일 때문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 중계 같은 걸로 더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직접 가본 것보다. 근데 시민들의 목소리는 어쩌면 되게 심플하고 단순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니까 뭐 단순한 정권 교체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원하는 첫 번째가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정권이 있어서 이걸 끌어내리자 그 목적을 일단 이루고 싶다고 하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소소한 이야기들은 오히려 정치인들이 담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국면에서 정권 교체는 그냥 기본 전제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뭐 무슨 뭐 바른당인지 자유 한국자유당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이제 그런데 이를테면 문재인 뭐 안희정 뭐 이재명 뭐 이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어떤 문재인이냐 어떤 안희정이냐 어떤 이재명이냐는 거죠. 그 뒤에 누가 있냐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 국민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러니까 정치 언어로 지금까지 모든 정치인들이 정치를 했다면 이제는 민심의 언어를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알겠습니다. 좋은 인터뷰가 지금 됐고요. 다시 한번 그 애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입니다. 길거리 지나가는데 돈이 든다. 왜 그러냐면 신발이 닳기 때문입니다. 10원이든 20원이든 들어요. 내가 걸어가려 되면 내가 먹은 음식물이 있어야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근데 그걸 누가 스폰서해 주느냐? 삼성, 현대가 뒤에서 후원 삼성, 현대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팟빵이라든지 이 에피소드 소개란에 그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우리가 그 털보 따위에게 줘야 되겠습니까? 후원금으로. 그리고 저기 18일 날 체육관 토론회, 장충체육관 토론회도 많이 좀 신청하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최소한 박근혜 끌어내리고 좋은 세상 만드는데 10,000원어치 일조했다. 이 정도는 저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민주주의는 공짜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 목소리 현장에 들어볼 수 없을까? 난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해줘. 가수에게 노래 시키는 건 장비 없이는 실례인 건 알지만 예를 들어서 무대 위에서 그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그 톤이 나오겠습니까만 박근혜는 퇴진 나라를 마이크 멀리서 한번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듣고 싶어요. 이게 뒤에서 마이크 대고 하면 이상 귀가 찢어지고요. 그래요? 저 뒤에 서셔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쑥스러워. 그 톤으로 한 번만 들려주십시오. 네, 멀리서 한번 해볼게요. 멀리서 가셔야 돼요. 멀리서. 자, 지금 마인드 컨트롤 시켜드릴게요. 앞에 한 100만 명이 있고요. 지금 분노에 끌어차서 지금 촛불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 화면을 보세요. 네. 저 깃발을 보세요. 이 느낌. 자, 한 번만 해주십시오. 박근혜는 퇴진하라. 2월에는 탄핵하라. 감정이입 됐을 때는 더 절절해요. 맞아. 여기서 그러면 마이크 안 돼, 잘 안 되죠. 안 되죠. 네. 자, 어째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두려움을 알아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대의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국민 두려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정치인들이 되도록 국민들이 또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상의 광장을 우리 힘으로 쥐지 않는 이상은 늘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게 어느 정권이라도 그럴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닥쳐서는 2월 탄핵 국면이요. 진짜 예사롭지는 않아요. 이게 조금이라도 지연되거나 이러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2월은 아마 내내 주말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광장을 좀 채워주십시오. 전국의 광장을 다 채워주시고 특히 2월 25일은 전국 집중이거든요. 서울 집중이거든요. 그때는 버스 타고 상경해 주십시오. 정말 국민 무서운 줄 마지막 힘으로 써주고
탄핵 인용되는 그 주에는 국민 대잔치를 벌입시다. 예. 네. 좋은 세상 왔을 때 서로 얼굴은 잘 모르지만 아마 길거리 가서 워낙 무대에 멀리 계신 분이 알아보는 분도 별로 없죠. 연예인은 아니기 화면이 때문에. 커서 그런지 예. 요즘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셔. 그러니까 그 정도 유명세에 비해서 보통의 일반 사람들이 다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만들어갔던 그때의 그 민주주의 언젠가 어게동무하고 여길 날이 오겠죠. 네. 예. 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바로 이 목소리. 박근혜는 퇴진하라. 자, 바로 이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박진 퇴진행동 상황실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아우 멋져요 정말. 아 너무 멋져. 그 아, 저 팬- 팬 되겠어 팬. 아니, 되게 열받는 게요. 제가 저희 측근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 한번 모셔보자. 근데 그 다음 주에 파파이스 나온 거야. 아,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은 남한테 뺏긴 아이템 갖고 바로 하면 따라한다고 그럴까봐 그래서- 아이템은 내 건데 그럴 때 좀 약간 서운한 측면이 있는데요. 아, 그래서 이렇게 늦게 부르신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이제 뭐 민중 총궐기라든지 이런 촛불에 대해서는 워낙 관심사항이 많은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저분은 꼭 모셔보고 싶다는 건 저는 상품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대 위에서 어떤 화자가 갖는 상품성이랄까 이 선동의 느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야, 저 어떻게 저런 카리스마가 나오냐. 그러니까. 뭐 신비님 같은 분들 길거리에서 뭐 자기가 뭐 짱돌 들고 뭐 한다고 해도 남들이 바라보기 좀 웃길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톤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내가 이제 방송 때문에 촛불 집회 시작하고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 상황실장님 목소리가 들리고 박근혜는 퇴진하라 소리가 나오면 가슴짝이 가슴이 울렁울렁해서 내가 저분을 언젠가 꼭 모신다. 네, 그렇게 된 감사합니다. 거예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근데 사회자 많잖아요. 예. 촛불 사회자. 그 중에서 갑이야, 단연갑. 아, 많이 그 얘기를 듣고 소문내주세요. 싶으셨나 봐. 네. 심지어는 그 여담인데 이제 우리 방송에 한번 나오셨던 그 김영삼 씨 있잖아요, 개그맨. 그분이 저한테 계속 부탁을 하는 거야. 내가 뭐라고? 자기는 그쪽에 끈이 없으니까 자기도 사회 한번 봐보고 싶다고. 정말 재밌게 봐줄 수 있대. 그래서 지금 그분을 연결시켜 드릴까 말까 하는 중간에 지금 에이스 한 분 모신 거예요. 일단. 근데 저는 그 100만이 넘는 집회 사회를 네. 웬만한 연예인도 못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무대에 설 경험이 설 별로 경험도 없죠. 없는 그렇죠. 거죠. 네. 그 엄청난 인원인데 그것도 야외에서 그 작은 몸으로 우렁차고 카리스마가 작지는 넘쳐. 않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죠. 그 또 다른 비율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 한 곳에 사람들을 모아서 콘서트 해본 게 몇만이 가장 많았을까요? 한 10만 되나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요. 조용필 씨. 조용필 씨가 응. 해운대에서 응. 무료죠. 네. 해운대 같은 데 공개니까 거기서 한 15만 정도가 최대였다 그래요. 그래요. 그렇구나. 그리고 야외 공연장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공연했던 게 4만 5천입니다. 그거밖에 안 4만. 되는구나. 그럼 조용필보다 지금 근데 거기 무대에 네. 오르신 분들은 가수분들이 자기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 노래 부르는 거죠. 아. 영광인 거죠. 네, 영광. 안 그래도 가수분들이 좀 많이들 신청하시잖아요. 근데 웬만큼 실력 없으시면 자신 없어 하신다는 소문이 아. 들려요. 덜덜덜 네. 떨릴 거야. 네. 실장님, 네. 무대 위에 올라갈 때 처음에 지금이 이제 많이 익숙해지실 것 같은데 올라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뭔가 말을 하려면 사람인 이상 떨리지 않아요? 아, 전 늘 떨려요. 지금도요? 아, 그럼요. 그 아, 떨림이 늘. 지금 박근혜는 퇴진하라로 나오는 그 톤이 그 그렇죠. 톤이 나오는 건가? 그런데 제 목소리가 조금 소리를 높이면 떨리기도 하는데 예. 아, 저는 늘 긴장돼요. 사실은 뭐 작건 크건 뭐 어쨌든 사회를 본다는 건 거기 계신 분들의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이 높고 네. 거기 나오시는 이 보통의 일반 시민들은 사회를 저렇게 잘 보니까 저 사람은 대단히 선수인가 보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가수들 경험도 그렇지만 이분도 처음일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 그렇죠. 그럼요. 연인원까지 다 해서 100만 뭐 얼마 되니까 실제로 앞에 펼쳐져 있는 건 몇십만 정도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사회를 보시는 거잖아요. 아니죠. 실제로 100만 넘을 때는요. 스크린이 3개가 있기 때문에 100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고 볼 수 있나? 네, 그렇게 그렇죠. 보는 거죠. 100만 그렇죠. 없을 때는. 예. 근데 사실 제 이 시야에 들어오는 거는 10만을 벗어나면 사실은 제 눈에는 보이지 그렇죠, 않아요. 그렇죠. 이미. 그렇죠. 네. 뭐 이전에 뭐 세월호 집회나 이럴 때도 몇만 사회를 했는데 그때도 진짜 많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기본이 뭐 10만? 적어야 15만을 그렇죠. 이고 많으면 100만이 넘어가는데
무대에서 보면은 10만 넘어가면 이미 좀 보이질 그러면은 않아요. 네. 운동권의 일종의 전문 MC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무슨 공채로 뽑힌 것도 아니고 살아온 어떤 세월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경력이 주는 일종의 아우라라고 보는데요. 언제부터 이런 사회 보셨어요? 집회 사회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뭐 언제부터 봤을까요? 한 10년도 더 넘은 것 같기는 한데요. 아주 큰 집회 사회는 세월호 하면서 그때부터 아마 좀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무대 위에 이분과 이분이 다른 분 같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다들 그러대요. 네. 얼굴을 보면 되게 조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근데 무대 올라갈 때 화장하세요? 네, 저는 무대 올라가는 날은 화장해요. 아 그렇구나. 네. 또 아니 관객들, 멋있어 보여가지고. 네, 그분들한테 또 예의를 갖춰야 사람- 될 때 한 150까지 되는 거예요. 그게 회의가 목요일이죠. 잘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다수결로도 통과 안 시켜요. 안건이 있으면 그거를 합의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해요. 하루 종일 회의하겠네요? 저번에는 최고 많이 했을 때가 8시간을 했는데 와. 통과된 안건은 한 2개인가 3개. 그러니까 지금 그 굉장히 대의생선적인 단체. 촛불 나오시는 분들은 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매주 컨셉이 바뀌는 집회를 하잖아요. 음. 근데 그걸 정하는데 그 많은 숫자가 합의 비슷한 걸 본다는 건 화백회의도 아니고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그게 원래 사실은 지난한 얘기지만 민주주의가 그래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네.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뭐 짧은 시간에 막 한다고 해서 이게 성숙된 민주주의가 아니고 네. 토론 과정에서 다름과 틀림을 구분해내고 동질성을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확고한 적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도출하는 과정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확실한 적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적이 있다는 목표 말고는 다 다른 거죠. 그렇죠. 하긴 그렇긴 하죠. 네, 이를테면은 뭐 우리 사회에 뭔가 사회 운동을 했다는 거의 모든 단체가 같이 다 망라돼 있기- 있으니까. 네, 거의 다 망라돼 있기 음. 때문에 저는 그리고 지금이 백가쟁명의 시대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뭐 100명이 다 다른 100가지 의견을 내잖아요. 저한테만 해도 막 개인 페이북 메시지, 문자 메시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회 하나를 그냥 보기에는 저거 뭐 그냥 그러네라고 하지만 발언자 하나 선택하고 뭐 이 공연자는 어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품을 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사실 네. 그런 회의에 한번 가서 구경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왜 일단 이 큰 틀, 뭐 그러니까 자잘하게 어떤 식으로 뭐 집회를 하겠다 이런 거는 다 실무적인 문제를 다 네. 빼고라도 가령 뭐 지난 가을 같은 경우에 즉각 하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탄핵을 걸어야 네, 되느냐라는 그 맞아요. 문제 때도 굉장히 중요했었을 테고 또는 이 기성 정치권과의 어떤 식의 거리두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되게 같이 예리하세요. 가야 될 것이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발언을 할 적에도 가령 뭐 어떤 것은 그러니까 어떤 것은 쳐내고 어떤 것은 가령 평범한 사람들을 위주로 올리자라든가 맞아요. 이런 등등의 것이 굉장히 안건별로 많이 부딪혔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맞아요. 어떤 지난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금 굉장히 예리한 질문하셨는데요. 음. 그 말씀하셨듯이 탄핵 구호를 외칠 건가 그것도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국회가 탄핵을 그런 압도적 다수가 할 거고 그래서 사실은 압도적 다수가 가결함으로 인해서 헌재가 당연히 이제 탄핵을 발의할 것이다 이런 정세가 구성이 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국회가 탄핵을 해도 헌재가 안 하면 뭐 이런 게 다 예상됐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구호 자체를 외치는 것이 즉각퇴진이랑 맞지 않다는 의견이 상당히 그렇죠. 많았죠. 이런 논쟁, 이것도 이런 논쟁이 한번 시작되면 이렇게 첨예한 쟁점이 붙으면 그땐 정말 한 가지 가지고 2-3시간, 그렇겠죠. 3-4시간 막 이렇게 가는 거고. 단어 하나 선택하는 건데. 그럼요. 네.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은 저희가 국회 앞에서 사전 집회를 한번 했었어요. 네. 탄핵 직전에. 그때 외에는 탄핵이라는 걸 공식적인 구호로 한 번도 안 외쳤어요. 왜냐하면 탄핵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즉각퇴진이었단 말이에요. 탄핵이
되기 바로 직전에 탄핵을 얘기했고 탄핵 인용된 이후에는 이제 탄핵을 즉각퇴진과 같이 놓고 쓰게 된 거죠. 요런 쟁점들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인들을 무대로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늘 쟁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치인들은 사실 늘 마이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가도 뭐 따라다니는 건데 오히려 마이크를 가지지 않은 보통의 시민들 이 사람들한테 더 많은 마이크를 줘야 된다. 이게 좀 지금까지 지켜진 원칙이라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퇴진행동이 본격적으로 구성되기 전에 이재명 시장이 한번 연단에 오른 거 외에는 맞아요. 한 번도 정치인들이 공식적으로 오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도 여전히 그러나 이제 뭐 의견들을 계속 제출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당연히. 예, 그러면 또 여전히 이제 논쟁을 계속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의견들을 만들어가는 뭐 이런 뒷얘기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차마 못 얘기할 것도 되게 팟캐스트에서는 다 해요. 저는 궁금한 게 그게 있어요. 저도 이제 길바닥에서 한 15년 넘게 있는 놈인데 이번 집회가 어쨌든 인류상에서 굉장히 획을 긋는 평화 집회잖아요. 거기다 또 인권까지 감안한 거고 1000만이 이상이 모였는데 그 폭력도 한번 나오지 않고 좋았었잖아요. 그런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도 이런 집회는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에요. 저도 진짜 집회 시 전문가로 살아온 세월이 굉장히 긴데요. 집회 생활 그 몇십 년 만에 최고의 말하자면 블록버스터를 하고 계신 거네요. 저쪽 사람들이 말하는 전문 시위꾼의 대장인 거죠. 네, 제가 진짜 전문 시위꾼이죠. 그런데 저기 경찰 버스에 스티커 붙이는 사람들은 봐왔지만 그걸 떼는 사람들은 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 거기서 싸운 거 아시죠? 처음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적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집회가 끝나고 나면 상황지일 사람들이 보통 이제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 청소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미 하시기 때문에 뭐랄까 이 굉장히 다른 모습들인데 저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측면은 이게 내 거다. 내 거를 누가 욕하는 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치우고 내가 먼저 아끼고 막 이런 것이 민주주의 광장의 주인으로서의 긍정성이 한편으로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만큼 우리 사회 감시 체제가 굉장히 노골화되어 있고 그것이 내면화되어 있다는 생각도 사실은 버릴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자기 검열 그렇죠. 식으로 이미 왜 그 파놉티콘이라는 감옥이 이제 원영 감독이 있죠. 누가 감시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늘 자기 스스로 감시를 내면화하는데 그러니까 먼저 치워야 되고 먼저 질서를 지켜야 되고 비폭력을 먼저 외쳐야 되는 거죠. 이런 양극단이 같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우리 사회의 감시체제 문제를 그래서 이후에는 계속 조금 더 심도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다만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폭력이나 비폭력이나 이런 구호가 그래서 별 중요한 지점은 아닌 것 같고 왜냐면은 너무너무 압도적 다수로 사실은 밀고 온 거예요. 그렇죠. 어떤 폭력이 등장할 이유도 없을 정도로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앞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폭력을 쓴다 안 쓴다 이건 별로 논쟁거리가 아니고 이렇게 모인 것 자체가 저들에게는 폭력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위력이고 어마어마한 힘인 거예요. 그 압도적 다수라는 이 자체가 다른 집회와 다른 지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 상황들을 분명하게 좀 보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과제를 안고 어떤 과제는 또 바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런 속에서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요. 네. 지금 최근에 뭐 현재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아주 위험할 수 있다. 네. 우리에든 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네. 촛불 집회를 물론 시민들이 하시는 거지만 무대 위에서 뭔가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답은 사실 뻔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때 그 숫자만큼 또 나오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맞습니다. 일단 그러면 퇴진행동에서는 지금 현재 물론 이게 뭐 음모론일 수도 있고 저쪽의 의도일 수도 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쪽이 그런 정보를 받고 더 뭉쳐진다면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촛불 돌아보면 박근혜 3차 담화 이후에 그때
가장 많이 모였거든요. 그때는 저희는 예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주가 이제 민중총궐기에서 많이 올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3차 담화를 했는데 3차 담화에서 그게 위기감이 느껴졌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는 거야? 뭐 이러자 시민들이 그때 서울에 165만, 전국적으로 232만을 찍었어요. 네, 맞아요.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무대에서 제가 감지한 느낌은 공포감이 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탄핵이 만약에 부결된다?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거기 오신 분들도 예상하지 못한 공통의 감정이었던 거죠. 그렇죠. 저는 그거를 정치권이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압도적 다수의 탄핵 가결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국민이 만든 거거든요.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진 한계를 직접 민주주의를 뚫어버린 거예요. 지금 감지되는 느낌이 사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까지는 좀 탄핵 가결되고 나서는 사람들이 그래 일단은 좀 일단 한 곱이 이루어지자. 넘었으니까. 한 곱이 넘으니까 지켜보자. 응.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언론에서 사람들이 줄어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 20만이 나오고 10만이 나와도 저는 그게 줄어든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구나. 그 악추위에 사람이 15만이 거기서 몇 시간 동안 떤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남극의 무서운 일이에요. 펭귄 같은 상황이었어. 근데 나 집회 지금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걸 수적으로 뭐 줄어든가. 막 팬심 작동해가지고 지금. 이게 아니 근데 아이고, 전 감사합니다. 박진님은 네. 이 어떤 이러기 이전에 그런 대규모 무대에 서기 이전에 네. 인권운동 오랫동안 해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가령 뭐 길거리에서 예전에 왜 촛불 때에도요, 뭐 조그만 뭐 이게 장애인이 뭐 보도블록에서 이렇게 네. 고립이 되었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갑자기 달려오시는 거야. 네. 경찰들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문제에서 항상 뵀었어요. 네. 그리고 뭐 용산 참사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에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뭐 등등해서 계속 발언하는 거를 계속 뵀었거든요. 네. 그래 왔던 분인데 이제 촛불 이번에 그런 대규모 집회에서 목소리를 딱 듣고 그분이 저런 카리스마가 있으시단 말이야. 하면서 깜짝 놀란 거죠. 네. 저는 이게 전문적으로 그 음성 톤을 분석해볼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팟캐스트를 제일 많이 편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목소리 톤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이 있는데 관상 보듯이. 가장 호소력이 좋은 목소리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이고. 지하철로 들어가서 빨리 방송국에 와서 편집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저 목소리에 끌려서 못 가겠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전 그 목소리 들으려고. 네, 감사한데요. 다른 얘기하면 안 되고 쑥스러워. 그래서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컷 빨아주고. 저도 사회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온 입장인데 실제로 제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세월호 미수습자들을 위한 공연이 있어서 2014년도에 홍대에서 그 홍대 롤링홀에서 근데 그 사회는 죽어도 못 보겠더라. 계속 말이 막혀요. 가족분들과 같이 있는데 그런 공연에 사회 같은 거 보시면 그런 공연뿐만 아니라 세월호 관련한 것도 많이 보셨고 진짜 사회 보기 힘들었던 그런 경험 하나만 알려주세요. 세월호 집회였어요. 특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참사 거의 초기에 안산에서 네, 맞아요. 집회했을 때 그때 제가 사회를 봤는데 반은 울었던 것 같아요. 사회를 보면서. 그때 한 10만 모였을 때 아닌가요? 기억은 정확하게 10만까지는 안 됐고 굉장히 많이 엄청 많이 모였었죠. 모였다. 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세월호 관련한 집회 중에 최근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전에 있던 집회 중에 가장 큰 집회였을 거예요. 제 기억에. 사람 모인 인원으로만 따지면. 네, 그때 굉장히 많았죠. 근데 세월호 집회 사회가 사실은 가장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뭐 지금이야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또 어떤 구호를 힘있게 외치고 막 이런 걸 모으면 되는 건데 세월호 집회는 힘도 모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슬픔에 이 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늘 번번이. 근데 또 그렇게 집회를 보면서 마음을 모아주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것이 되게 감동적일 때도 되게 많고. 퇴진행동 전체가 처음에 진용을 출발했을 때보다는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퇴진행동 처음에 생겼을 때 그때 나왔던 그분 성함이 뭐였었죠?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 당시에 아마 민중총궐기 비슷한 개념으로 시작했잖아요. 민중총궐기 투본이 처음에 집회를 좀 같이 준비를 했었죠. 네.
그러다가 처음에 시국회의 뭐 이런 네, 정도로 그렇죠. 좀 모여서 계속 논의하다가 퇴진행동으로 좀 정리를 한 게 본격적으로 정리한 게 제 기억으로 민중총궐기회 11월 며칠이었죠? 그때 총 집중했던 날. 그때 백남기 선생 일주기 그렇죠. 쯤에 맞아요. 네. 그때쯤이 아마 퇴진행동이 제대로 정리돼서 했던 첫 집회쯤 됐을 거예요. 근데 퇴진 행동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궁금해하고 사실은 적진에서도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네. 저기는 도대체 뭐래? 지도부가 확실히 있는 거야? 막 이런 네. 등등. 근데 퇴진 행동은 정말 여러 단체가 모여 있는 네. 곳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가령 앞으로 뭐 어떤 방향, 사실 퇴진 행동에서 어떻게 방향 잡느냐 굉장히 중요했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방향을 잘 잡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내부 회의 같은 것도 굉장히 치열하게 열릴 것 같은데 그건 어떤가요? 엄청 치열해요. 매주 아니 목요일인가요? 어떤 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화요일. 그 조직 화요일. 내부 같은 게 좀 궁금해요. 어떤 분들로 구성돼 일단은 있는지. 저희가 2,300개 단체 최근에 와.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우와. 아마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연대체일 거예요. 한 번씩은 규모로. 나와도 회의실이 필요하네. 공연장이 필요하네. 그래서 이제 화요일 정도에는 운영위 내지는 상임위가 있고 그리고 전체 좀 그 주에 거의 일주일을 살아요. 일주일 단위로 토요일을 이렇게 준비하는 삶을 요즘 계속 몇 달째 살고 있는데 그러면 화요일 뭐 수요일 이럴 때 운영 상임위 뭐 이렇게 의견 조정 회의를 하고 전체가 모이는 게 이제 운영위일 때도 있고 이제 요즘은 대표자 회의일 때도 있는데 이럴 때 모이시는 분들이 적게는 70명마다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봤고 최근 지난주에 늘어났죠. 지난주에 확 늘어났어요. 네, 확 45만이 늘어났고 넘었으니까.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위기감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2월 탄핵이 실질 절차적으로 어려울 거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예사롭지 않죠. 이번 주 굉장히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고 얼마가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저쪽 애들은 그걸 기회 삼아서 태극기 두 개씩 들고 막 말도 안 되는 그 유모차 있잖아요. 그 송 작가 이야기 정답이더만 사진 보니까 똑같은 유모차야. 그냥 임대해온 거예요. 아이들도 없이 이상한 그런 프레임을 짜가지고 아이들이 뒤에 저기 꽤 큰 아이들이 서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헌법재판소가 마음을 움직여서 탄핵을 기각시킬 것이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도 우리들 생각인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막 밀어붙이고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이 이제 당해온 역사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 때문에. 근데 또 그게 역사를 움직이는 또 동력이 되잖아요. 그 우려. 일단은요, 저는 헌재가 기각을 시키는 그런 무모함은 저지르지를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기들도 살아야 되는데. 그럼요. 자기들도 살아야 되고 뭐 어떻게 뭐 지연을 시킬 수 있을지언정 그것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걸 기각을 시킬 수는 없고요. 만약 기각된다. 그거는 뭐 자기들이 감당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때 공포를 느꼈다니까요.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거는 지금까지와는 수준이 다른 무언가가 벌어질 거라는 공포감이었어요. 무대 앞에서 느꼈던 것이. 그 사이는 막 축제처럼 좀 즐기셨거든요. 술집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그날 술집에도 사람 없었어요. 다 무대를 향해서 불을 뽑는 거예요. 분위기가 시민들이. 쎄한 거죠.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저는 법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광장을 보고 있는 거고 국민들을 보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러니까 벌어질 거니까 각오하라고. 우리나라 박근혜도 못 해본 국회의사당이 있는 그 광장에 취임식을 하면요 많아야 한 3, 4만 모일 거예요. 근데 우리 상황실장님은 100만 앞에서 연설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민의를 제대로 본 사람 중에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니까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들으니까 뭔가 마음에 좀 놓여요. 네,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 참 잘했습니다. 불안해하신 거죠? 네. 죽어요. 어떻게 되기만. 자,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저도 큰 무대 이제 네. 준비를 해본 사람 중에 그 무대를
설치하려면 돈이 억대일 건데 도대체 재정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네, 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거기 세워진 음향, LED, 뭐 LED, 보시면 그거 다 시민들이 만든 거예요. 그럼 재정 상태를 좀 자세히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재정 좀 뽑아왔어야 되는데 급하게 오느라고 저희 그 퇴진행동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75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비상 2016.net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재정 상황이 다 나와 있어요. 보통 한 번 행사를 할 때 1억 가까이 들어요. 와, 근데 그게 다 걷어져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음향팀이나 이런 데서 거의 실비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많이 거쳤던 때가 그때가 아마 또 이게 100만 넘어가면 사이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 맞아요. 자공단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또 많이 안 고치거든요. 60만 오셨을 때인데 그때 2억이 넘었어요. 오 마이 현장으로. 갓. 네. 현장으로. 이런 장난 얘기를 아니죠. 들으면 막 뿌듯하고. 진짜 민중의 승리다 감동, 승리. 아니 또 감동이에요. 승리다. 거기에 나오시는 네. 상인분들 있잖아요. 그분도 세를 내야 돼. 거기 가서 자판만 깔고 돈만 벌어가면 되겠어. 진짜 얄미워. 수익 중에 얼마나 뭘 내야지. 얄미워요. 그래도 얼마나 버신다고요. 그런 분들이 또 계셔야 네. 사 먹을 사람 사 먹고 하는 네. 거죠. 아, 그래도 네. 바닥 난단 말이에요. 그 중에 10%만 내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저희 뭐 그래요? 저는 같이 살자 왜 그래 진짜. 아, 근데- 왜 이래? 유머를 이렇게 다 길어바꿔 그래. 재밌는 거는 그 100만 넘게 모였을 때 4천만 원인가 들어갈 수가 와, 없는 거야. 희한하다. 못 너무 들어가. 밀도가 높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근데 이제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또 이게 돈통을 들고 있는 거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한테 들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체 회원들 뭐 음. 이런 분들을 계속 모아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데 지금 그래도 바닥이 나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때 어쩔 수 그걸 없이. 느꼈었거든요. 바닥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통장 계좌 좀 불러주세요. 네, 네, 지금 네, 네, 바닥이 나가고 있어가지고 왜냐면 최근에 좀 적었는데 아. 또 추우면 또 손꺼내기가 이러다 보니까 아. 모금액이 좀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10만이오든 100만이오든 무대비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얼마 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비용은 무대 비용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그럼요. 세팅 비용이 들어가 그럼요. 버리니까 음. 덜 네. 걷어지면 마이너스가 돼 버려.